책 읽어주는 미주놀, 스페이스X의 사활을 건 그날들, 세 번의 실패를 딛고 궤도에 오르기까지. 오늘부터 읽어드리는 책 읽어주는 미주놀은 스페이스X의 생생한 역사 기록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스페이스X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디로 가고자 열망하는지, 왜 성공했는지 알려면 펠컨 1으로 되돌아가 그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프롤로그 2019년 9월 14일. 크고 붉은 태양이 텍사스 저평선 너머로 기울 때 일론 머스크는 은빛 우주선을 향해 다가갔다. 콘크리트로 지은 착륙장에 이르자 스팀펑크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스테인리스 기계가 노을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며 점점 크게 눈앞으로 다가왔다. 머스크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매드맥스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타쉽의 첫 시제품인 스타호퍼에 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2019년 9월 중순, 머스크는 남부 텍사스에 있는 로켓 공장을 방문해 스타쉽 개발 진행 사항을 확인했다. 스타쉽은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갈 여행용 우주선으로 스페이스X가 20년 가까이 쏟아부은 노력의 결정체다. 몇 주 전에 스타호퍼는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 바로 안쪽 해안가에서 맑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거의 추락할 뻔했다. 다행히 연방항공청이 비행 최고 고도를 약 150m로 제한했었다. 그 덕분에 하강하는 우주선을 제어할 수 없게 됐음에도 스타호퍼가 화염덩어리로 폭발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바닥에 착륙 다리를 부딪히는 정도로 끝났다. 그 생각을 하며 머스크는 웃었다. 스페이스X를 운영하며 그는 언제나 더 빨리, 더 높이 밀어 올리려고 정부 당국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연방항공청이 우리를 구한 거죠. 그가 재미있듯 말했다. 이번 방문은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스타호퍼를 보러 간 것이었다. 머스크는 많지 않은 직원들과 일일이 손바닥을 마주치고 주말 여행 삼아 LA에서 따라온 새 아들과 그 순간을 즐기며 공장을 둘러보았다. 스타호퍼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고 솥이나 냄비를 만드는 재료와 같은 거야 라고 머스크가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곳에 놓인 스테인리스 덩어리는 조리대 불꽃에 너무 오래 노출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깊어가는 어둠도 금속 표면을 뒤덮은 시커먼 그을음을 감춰주지 못했다. 스타호퍼 아래에 선 머스크는 랩터 엔진의 추진제를 공급하는 커다란 연료 탱크의 동굴 같은 덮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청나게 뜨거운 화염을 생각하면 이건 놀랍도록 양호한 모습이지. 일론 머스크는 언덕 너머 멕시코만으로 이어지는 이 평원에 도달하기 위해 먼 여정을 이어왔다. 머스크는 2002년에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수천 명의 인류 정착민을 화성에 데려갈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춥고 삭막하며 공기도 거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성은 인류가 지구 밖으로 뻗어나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화성에는 극지방의 빙원, 희박한 공기 속에 유용한 화학물질, 긁어 모아 수확을 낼 만한 자원이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깝다. 행성치고는 말이다. 머스크가 수년간 스페이스X를 통해 보여준 성과들은 놀랍기 그지없다. 우주인들을 우주로 올려보내고 로켓을 배 위에 착륙시키고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을 재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려는 그의 담대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류를 화성에 보내는 일은 오늘날 나사나 전 세계 우주기관의 능력을 한참 넘어서는 일이다. 달에 사람을 착륙시켰던 나사는 연간 2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도 최고로 똑똑하다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데리고도 우주 비행사를 화성에 보낼 계획이 없다. 머스크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한다. 아마 머스크 안에 무언가가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몰아간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마음먹었다. 인류의 장기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는 다른 세계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그리고 화성은 그 출발점으로 삼을 최적의 장소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일은 극단적으로 어렵다. 방사선이 쏟아지는 우주는 몹시 위험한 공간이며 지상과 비슷한 기압을 유지해주는 얇은 벽 너머에는 언제나 확실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화성으로 날아가는 수개월 동안에 필요한 물과 음식, 연료, 의료의 양만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이다. 일단 화성에 도착해서 살아남으려면 실제로 그곳 어딘가에 생존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사가 지금까지 화성에 보낸 가장 큰 물체인 탐사용 로봇 퍼서비어런스의 무게는 약 1톤이다. 인간을 태우고 가서 작은 임무를 한 번 수행하려고 해도 아마 그 중량이 50배는 더 필요할 것이다.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100만 톤 정도는 실어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텍사스에서 거대한 제사형 우주선 스타쉽을 만들고 있는 이유다. 오늘날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오래전 설립했던 그 회사와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 그러나 중요한 면에서는 정확히 그대로다. 스타쉽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스페이스X는 첫 로켓 펠칸 1을 만들고자 분투했던 초창기의 질이 멸렬했던 시절로 되돌아갔다. 지금처럼 그때도 머스크는 더 빨리 움직이고 혁신하고 시험하고 쏘아 올리라고 직원들을 가차없이 몰아붙였다. 펠컨 1을 만들던 그 시절의 DNA는 오늘날 남부 텍사스 스타쉽 공장에 살아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본사에 있는 머스크의 회의실 벽에는 펠칸 1 발사 순간을 담은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스페이스X를 이해하려면 그 뒤로 어디로 가고자 열망하는지, 왜 성공한지 알려면 펠컨 1으로 되돌아가 그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오늘날 스페이스X가 일군 모든 성과의 씨앗은 펠컨 1을 만들던 초창기에 머스크가 뿌린 것이다. 그 당시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저비용 궤도 로켓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스페이스X가 펠컨 1처럼 비교적 단순한 로켓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더라면 머스크가 화성에 관해 열정적으로 쏟아부은 모든 이야기가 빗바래고 말았을 것이다. 머스크는 강한 집중력으로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갔다. 스페이스X는 텅 빈 공장에서 직원 몇 명으로 시작했다. 이 작은 회사가 4년도 되지 않아 첫 로켓을 발사했고 6년 만에 궤도에 올렸다. 스페이스X가 초창기에 비난한 나날을 헤치고 살아남은 이야기는 매우 놀랍다. 펠컨 1을 만든 사람 중에 다수가 지금도 스페이스X에 남아있다. 물론 일부는 나갔다. 그러나 모두가 회사를 만들어 가던 초창기 시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스페이스X가 초기 암흑 시절로 통과하도록 머스크를 도운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중서부 교회에서 동부 해안 도시에서 레바논, 터키, 독일에서 달려왔다. 머스크는 그들을 직접 고용했고 한 팀으로 만들었으며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고무했다. 궤도에 오르려는 그들의 노력은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열대의 작은 섬으로 이어졌다. 대륙의 땅덩어리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섬이었다. 태평양 한가운데 외딴 섬에서 스페이스X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10년 후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격변을 넘나들었다. 해질 무렵 스타워퍼를 자세히 살핀 머스크는 남부 텍사스의 로켓 공장을 둘러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보름달이 뜬 그 밤 내내 직원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두루마리로 만든 실물 크기의 스타쉽 시제품을 퉁탕거리고 용접하고 들어올렸다. 자정에 가까워서야 머스크와 아이들은 공사 중인 트레일러에서 나왔다. 아이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SUV로 뛰어들었고 머스크는 우뚝 솟은 스타쉽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우주선이라기보다 고층 건물에 가까웠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머스크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졌다. 그가 내 쪽에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믿어집니까? 저 물건이, 아니 저 비슷한 뭔가가 45억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다른 행성으로 데려갈 거란 거려. 내 말은 아마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초창기 2000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화성으로 날아가려고 대범하게 도전한 사람들에게 2003년 여름은 희망찬 앞날을 예견했다. 그해 7월 붉은 행성이 6만 년 만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 그 당시 스페이스X라는 작은 회사는 이제 막 첫 로켓에 붙일 금속을 자르기 시작한 참이었다. 첫 발사는 그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다. 하지만 회사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이미 화성을 향해 첫 발을 떼었다. 그는 적임자 없이는 어디에도 이를 수 없음을 잘 알았기에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엔지니어들을 계속 물색해 면접 자리를 마련했다. 화성으로 뻗어 나아간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쏟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엔지니어들. 머스크는 그런 인재들을 찾기 시작했다. 브라이언 벨데가 대학 동기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화성이 지구에 근접한다는 소식이나 머스크의 꿈 따위에는 별 관심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든 캘리포니아 항공우주연구실에서 늦은 밤까지 진공실과 소형 위성을 손보며 친해졌었다. 친구 필 카수프는 투지 넘치는 백만장자가 설립한 이 회사에서 새로 일하게 됐다며 흥분에 떠들었다. 그 남자는 로켓을 만들어서 언젠가 화성에 가겠다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어 구경삼아 둘러봐 라고 말하며 카수프는 벨데에게
LA 공항 근처 주소를 하나 알려주었다. 당시 23살 청년 벨데는 그리 부유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농장 지역에서 대도시로 진출하는데 성공해 화려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항공우주학 엔지니어로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사 산하 제트 추진 연구소에 취직했다. 나사는 벨데에게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과정 학비를 대주었다. 게다가 그는 한 모임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무료 주거 서비스도 누리고 있었다. 주말에 열리는 최고의 파티를 골라서 가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니 벨데가 엘세 군도에 있는 스페이스X 본사에 간 일은 정말로 구경 삼아 가본 것이었다. 들어가면 책상이 하나 있고 이중 유리문이 2개 있어요. 사람들과 악수하며 사무실을 통과해 걸어갔죠. 칸막이로 만든 좁은 회색 방들이 있었습니다. 구경할 게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공장이었죠. 공장 바닥에 광택제를 바른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수수한 공장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휴게실에 있는 탄산 음료 자판기였다.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도입해 스페이스X 직원들에게 카페인을 무제한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계와 나사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 익숙한 벨데에게는 그 자판기가 무엇보다 참신했다. 사무실을 지나갈 때 작은 방에 있던 연합문명 중 한 사람이 벨데에게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하는 일에 관해 물었다. 연구소는 태양계를 탐사할 로봇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데 벨데는 반도체와 플라스마 에칭, 증기압을 이용해서 소형 위성에 걸맞은 새로운 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군요. 라고 누군가 대답했다. 그런데 대형 시스템을 쏘아 올릴 추진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로켓 같은 거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 벨데는 구경 삼아 둘러보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콜라도 편하게 마실 수 없었다. 그 상황은 취업 면접이었다. 결국 이 방에 들어오게 됐죠. 그때 몰랐는데 이 방은 너무 추워서 고기 저장고로 불리더군요. 공기 조화 설비가 어찌나 좋은지 정말이 너무 추웠습니다. 여러 사람이 교대로 다녀갔다. 카수프가 맨 먼저였다. 그 다음은 카수프의 상사이자 회사의 항공전자 부문 부사장인 한스 퀘니스만이 들어와 벨데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직접 들어왔다. 벨데보다 나이가 겨우 10살 많은 머스크는 이미 상당한 부자인데다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 기업가였다. 벨데는 서먹한 분위기를 깨려고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쁘네요. 등등 예의상 건네는 인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머스크는 곧장 질문을 던졌다. 머리 염색합니까? 벨데는 약간 당황하며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머스크가 자주 쓰는 면접 전술 하나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직원 후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다. 벨데는 말재주가 있어 보였다.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머스크에게 물었다. 이거 긴장 풀려고 하는 말인가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진지한 질문이었다고 대답했다. 예리한 관찰자답게 머스크는 벨데의 눈썹이 매우 밝은 색인 것에 비해 머리카락은 짙은 색임을 알아차렸다. 젊은 엔지니어는 타고난 색이라고 설명했다. 둘은 곧 웃고 있었다. 30분 정도 면접하는 동안 머스크는 벨데가 자라온 환경에 관해 묻기도 하고 인류에게 진정한 우주여행 문명을 만들어주고자 설립한 스페이스X를 비전을 말하기도 했다. 1960년대 나사의 아폴로 계획이 성공하자 많은 학생이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그 세대가 자라나서 엔지니어, 과학자,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세기가 바뀌면서 관심의 물결도 달라졌다. 벨데는 달에 착륙한 아폴로 탐험가들 대신 지구 둘레 저궤도를 끊임없이 도는 우주 왕복선을 보며 신나게 자라난 세대였다. 그는 공학 항목에서 항공우주가 알파벳 순으로 맨 앞에 올라 있었다는 이유로 항공우주공학을 택했다. 그러나 유행을 쫓는 아이들 대부분은 이제 우주보다 의학이나 투자은행, 기술 같은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머스크는 디지털 혁신을 이끈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결제 플랫폼 페이팔로 은행업의 온라인화를 이끌었다. 통신에서 의료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공우주 산업은 거꾸로 가는 듯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은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수십 년째 똑같은 구식 기술을 이용했고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갔다. 아무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고 1년이 지난 그즈음에는 기본 설계를 마치고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머스크는 발데가 로켓의 전자기기를 개발하는 일에 합류했으면 했다. 얼떨결에 추운 방에 앉아 떨고 있던 벨데가 당장 결정하기는 너무 큰 제안이었다. 벨데는 정보기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전도 유망한 학계에서 경력을 쌓으며 활발하게 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스페이스X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갈 게 분명했다.
카스퍼에게서 스페이스X의 치열한 분위기에 관해 들은 벨덴은 머스크와 일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머스크가 반드시 성공하는 보장도 없었다. 그런 작은 팀 하나가 어떻게 궤도에 도달하는 로켓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때까지 어떤 민간 기업도 비슷한 일에 성공한 적이 없었고 다수는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면접이 끝난 뒤 벨덴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그저 공허한 약속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며칠이 지났다. 벨덴은 머스크의 비서 메리 베스 브라운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새벽 1시였다. 일자리를 원하나요? 벨덴은 이 회사가 자기만의 속도로 굴러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 벨덴은 더 높은 급여를 요구했다. 나사는 그에게 연봉 6만 달러를 지급해 안락한 생활을 보장했다. 학비도 대주었다. 스페이스X의 제안은 이보다 적었다. 대담한 공상가와 함께 가슴 뛰는 일을 하려면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다. 고민하는 와중에 문득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생각났다. 와일드 선생님에게는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서 벨리딘스 축이라는 별난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벨덴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끌어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다. 머스크의 제안은 벨데의 모험심을 자극했다. 벨데는 기회를 붙잡기로 했다. 어쨌거나 화성에 가는 것은 말도 안 된 게 어려운 목표였다.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생 안의 말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른 변화를 이끌어서 당신이나 나 아니면 누구나 거기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화성 여행에 관해 한 말이다. 그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요. 벨덴은 카스프가 자기를 추천해서 면접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추진 로켓이 똑바로 날아갈 수 있게 돕는 로켓의 두뇌,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자장치를 만들 사람이 회사에 필요했다. 벨덴은 전자기술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카스프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둘이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던 시간과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덤비는 친구의 열정을 머스크에게 전했다. 카스프가 친구를 위해 명예를 건 것이었다. 카스프의 판단은 옳았다. 2003년 8월 눈썹 색깔이 특이한 브라이언 벨덴은 스페이스X의 14번째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리고 벨덴은 스페이스X와 펠컨 1을 위해 모든 것을 건다. 스페이스X 이야기는 2000년 말 지금의 스페이스X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정반대편에서 시작이 되었다. 일론 머스크는 친구이자 기업가인 아데오 레시와 롱 아일랜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페이팔 이사회가 머스크를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몰아낸 직후였다. 아직 30도 되지 않은 머스크는 짧은 기간에 먼 거리를 달려왔다. 미국에 온 지 10년도 안 돼서 아이비리그에서 경제학과 물리학 학위를 받았고 회사 2개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레시는 머스크의 다음 계획이 궁금했다. 난 언제나 우주에 관심이 있었다고 아데오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게 민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계획 이후 30년이 지났다. 머스크는 나사가 당연히 화성으로 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을 줄 알았다. 레시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던 머스크는 그날 늦게 나사 웹사이트를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계획에 관해서는 토시 하나 찾을 수 없었다. 아마 웹사이트가 부실해서 그랬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사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다. 캘리포니아에 돌아와 우주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머스크는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민간 단체들이 이미 흥미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솔라세일을 개발하는 행성협회 같은 벤처기업의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행성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데 우주에서 돛을 펴고 태양빛의 광자 운동량으로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솔라세일을 개발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엑스프라이즈 재단도 후원했다. 이 재단은 사람들이 탄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첫 단체에 상금 $10,000,000를 주겠다고 공표했다. 그 후 2001년 머스크는 화성 탐사에 필요한 나사와 대중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작은 생물권을 구축해 저 붉은 태양으로 행성으로 쏘아 올리는 것으로 머스크는 그것을 화성 오아시스라 불렸다. 화성 흙을 약간 채취해서 그걸 생장실에 가져다 넣는 겁니다. 머스크를 도왔던 보잉 출신 항공우주공학 엔지니어 크리스 탐슨이 소형 화성 착륙선의 개념을 설명해 주었다. 그걸 지구 토양과 섞은 다음 씨앗을 뿌리고 그 식물이 싹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웹캠으로 지구에 중계하는 거죠. 탐슨과 엔지니어 몇 명이 화성 생물권 프로젝트의 탑재 하중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머스크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발사형 로켓으로 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구해보려고 러시아를 2번 여행했다. 러시아인들은 머스크를 호사꾼 정도로 얕잡아보고 낡은 추진 로켓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렀다.
머스크는 그 가격에 동의하면 첫 수표를 쓰고 나서 저들이 금액을 더 올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러시아에 다녀오는 마지막 여행이었죠. 그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이대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머스크가 말했다. 로켓을 직접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스크가 조언을 구하는 동료이자 엔지니어이며 사업가를 꿈꾸는 짐 캔트렐은 로켓을 직접 만드는 쪽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머스크는 이전에 재미삼아 로켓 과학에 도전했던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싶었다. 머스크는 로스앤젤레스의 항공우주학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 로켓 과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한 자기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보잉에서 탐슨과 함께 일했던 존 가비와 로켓 엔진 분야에 떠오르는 스타 탐 뮬러가 있었다. 2002년 2월 가비가 머스크를 반응 연구 동호회의 발사 장소로 초대했다. 1943년에 설립한 이 동호회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유명한 로켓 공업 모임으로 LA 북부 모하비 인근의 자체 시험장이 있었다. 당시 머스크는 모하비 고지대의 쌀쌀한 바람과 냉랭한 기온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갔다. 내 기억에 그때 기온이 영하 7도였던 것 같습니다. 탐순이 회상했다. 그는 편안한 바지에 니만 마커스 브랜드 구두를 신고 몸에 딱 붙는 가죽 자켓을 입고 나타났죠. 추위에 떨면서도 머스크는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했고 엔지니어들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 무렵 머스크는 그 소련의 기술 안내서로부터 추진체에 관한 대표 서적인 잔 드류스 클라크의 점화까지 로켓에 관해서라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로켓에 관해 알아갈수록 머스크는 미국 발사 산업의 문제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화성 오아시스의 목표는 대중에게 영감을 주어서 나사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아폴로의 유산을 이어받아 인류가 돌아가는 범위를 달과 화성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사와 전 세계 발사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단지 재정적인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구조적임을 깨달았다. 화성 오아시스가 성공하고 나사의 예산이 2배가 된다 해도 그 일은 그저 깃발을 꽂고 발자국을 남기는 데 그칠 것이 뻔해 보였다. 머스크는 정말로 인류가 태양계로 뻗어나가고 그 세계에 정착하기를 원했다. 계획은 멋진데 돈이 없는 로켓 전문가, 반대로 돈이 많은데 아이디어가 별로인 로켓 전문가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머스크는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와 벤처 사업의 험난한 개발 단계를 버텨낼 넉넉한 자본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뮬러는 새로운 로켓 엔진을 만드는데 도전하기를 좋아했다. 머스크가 뮬러에게 회사의 지분과 더불어 좋아하는 일에 직접 뛰어들 기회를 제시하자 그는 아내와 의논했다. 당시 뮬러는 항공운유 분야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뮬러의 아내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남편이 후회할 걸 알았다.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일을 택하도록 격려했다. 첫 번째로 계약서에 서명한 뮬러는 스페이스X의 1호 직원이 되었다. 아이가 아직 어렸던 탐스는 똑같은 이유로 항공 우주업계의 안락한 자리에서 떠나기를 망설였다. 머스크는 4월 말에 탐슨과 통화하면서 이런 염려를 덜어주려 노력했다. 그는 탐슨과 뮬러가 어떤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 엔지니어의 에스크로 계정에 2년치 연봉을 넣어주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머스크가 중간에 손을 떼더라도 그들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머스크의 이 같은 노력은 탐슨이 아내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탐슨이 후회하는 딱 한 가지는 너무 오래 숙고하는 바람에 2호 직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것이다.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원래 머스크와 뮬러, 탐슨은 회사를 SET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몇 달이 지나 머스크는 입에 더 잘 붙는 스페이스 X라는 별칭을 생각해냈다. 처음에 세 사람은 계속 공항 호텔에서 만났다. 뮬러는 추진 로켓을 사용할 새로운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보고했다. 머스크는 그 추진 로켓을 곧 펠칸 1이라고 불렀다. 펠칸이라는 이름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설적인 우주선의 이름을 딴 것이고 숫자 1은 이 로켓의 주 엔진이 한 개 있다는 뜻이다. 뮬러는 추진 부문 부사장으로서 이 엔진과 로켓의 연료 탱크, 액체 추진체가 흘러가는 배관을 개발하기로 했다. 구조 부문 부사장 탐스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최대한 가벼운 프레임을 만들고 비행 과정에서 로켓단이 분리되는 메커니즘을 설계할 예정이었다. 아직 회사에는 펠컨1에 탑재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 감독할 항공 전문가가 없었다. 가비가 합류했더라면 이 일은 그의 몫이 됐을 것이다.
함스는 독일인 엔지니어 한스 퀴니스만을 그 자리에 추천했다. 퀴니스만은 당시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작은 항공우주회사 마이크로니즘에서 일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수개월 전 그 추운 날 모하비 사막에서였다. 그날 퀴니스만은 소규모 팀으로 저비용 로켓을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계획에 매료되었다. 말하자면요, 나는 우주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0명의 팀으로 로켓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흥미로웠죠. 2만 명이 아니라 200명이요. 그건 차고에서 로켓을 만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죠. 컴퓨터가 필요한데 $500짜리 컴퓨터를 살 거야? 아니면 $500만 컴퓨터를 사도 될까요? 하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는 할까요? 내가 보기엔 그게 그가 하고 싶어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머스크가 하고 싶어 한 일이었다. 직원들은 머스크의 돈을 쓰고 있었으므로 머스크는 그들이 돈을 아끼게끔 자극을 주었다. 회사 지분을 대부분 머스크가 보유하긴 했으나 초기에 합류한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주식을 받았다. 한 직원이 기존 공급업체에 부품을 주문하는 대신 산하에서 부품 하나를 만들어 회사가 $10만 절약하게 되면 그 혜택이 모든 직원에게 돌아갔다. 핵심 팀을 꾸린 뒤에 머스크는 회사를 엘세 군도의 이스트 그랜드 에비뉴 1310번지에 있는 널찍하고 하얀 건물로 옮겼다. 면적이 2800m 제곱미터 되는 이 시설은 그때만 해도 동굴같이 휑해 보였다. 직원 19명이 중앙에 사무구역에 앉아 있었고 뒤쪽으로는 텅 빈 공장이 펼쳐져 있었다. 나중에는 그 공간을 모두 채우고 마치 넝쿨처럼 여러 채의 사무동으로 확장해 갔지만 초창기 스페이스X에는 칸막이로 구분한 방 몇 개와 컴퓨터 몇 개가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없었다. 나사에서 따분한 정부 일을 했던 벨덴은 스페이스X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문화 충격을 겪었다. 나사에서는 컴퓨터에 접속하기 전에 깐깐한 보안 검사 과정을 거치고 여러 단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전자비행을 제어하는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는 며칠씩이나 훈련 수업을 들었다. 그 당시 스페이스X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벨다가 처음 출근한 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냥 출근합니다. 문은 잠겨있지도 않아요. 안내문에는 아무도 없죠. 일단 출근해서 한스를 만났는데 복리후생 안내문과 이런저런 자료가 든 꾸러미 하나를 주더군요. 그런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줬어요. 그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끝이었다. 꾸러기 안에는 누군가 펠컨 1의 비행 종료 시스템에 대해 대충 모아둔 약간의 기초 자료가 있었다. 미국 영토에서 발사하는 모든 로켓은 발사 이후에 경로를 벗어나면 공군이나 육군 같은 발사 안정관이 추진 로켓에 자폭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경로를 벗어난 로켓이 인구 밀집 지역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이 시스템에는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여러 정부 기관이 설계안을 승인해야 한다. 벨덴은 맨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만 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제로 만들고 시험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했다. 머스크가 1년 안에 로켓을 발사하고 싶어 했으므로 벨덴은 서둘러야만 했다. 초창기 직원들은 길고 치열한 나날을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보냈다. 머스크는 일터에서 대체로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엄격한 규제 몇 개만 제시했는데 심한 냄새를 피우지 말 것, 불빛을 깜빡거리지 말 것, 모두 공유하는 작은 방에는 큰 소리로 내지 말 것 등이었다. 직원들은 자정을 훨씬 넘겨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 벨덴은 책상 밑에 쓰러져 자다가 제안서 작성을 끝내도록 도우라는 말과 함께 발에 치여 깨어난 적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들은 거의 항상 붙어 있었으므로 협업하기가 쉬웠다. 팀 규모가 하도 작아서 모두를 알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와 협력했다. 각자 자기 몫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탐슨이 말했다. 뮬러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서 탐을 도왔죠. 시험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나서곤 했습니다. 반대로 내게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 바로 달려오곤 했어요. 분명 모두 여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까지도요. 그 시절 스페이스X에는 머스크의 다재다능한 비서 메리 베스 브라운 말고는 사실상 지원 인력이 없었다. 이 말은 관리 인력도 부족했다는 뜻이다. 그린 쇼델은 2002년 8월에 사업개발 책임자로 입사해 정부 고객과 위성 발사 회의를 하려고 준비하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그녀는 군의 고위 관료들을 맞이하기에 적당한지 확인하려고 2층 회의실을 점검했다고 한다. 손님들이 거기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아주 엉망이더군요. 그래서 진공 청소기를 꺼내왔어요. 사업개발 부사장이 직접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커피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죠. 직원들은 금요일 아이스크림 심부림도 돌아가면서 했다.
회사에서 2kg가 채 안 되는 곳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을 가게가 문을 여자 사무실 전통 하나가 빠르게 생겨났다. 이메일로 주문서가 돌면 직원들은 각자 이름이나 별명을 쓰고 뭘 먹을지 골랐다. 예를 들어 렛치킨은 벨데였고 생일 축하용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주문할 수 있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번 주는 새 직원이, 다음 주는 부사장이 스페이스X의 하나뿐인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주문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곤 했다. 우린 무슨 일이건 다 했습니다. 벨데가 말했다. 인원이 점점 늘자 직원들은 컴퓨터 게임으로 또다시 뭉쳤다. 기나긴 하루를 보낸 뒤에 사무실 직원 대부분은 자기 책상 위 전화기를 회의 상태로 돌리곤 했다. 사무실은 서로 놀리는 말과 허세로 활기를 띠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이 1인칭 슈팅 게임인 퀘이크 3 아레나를 설치하고 여럿이 참가해 데스매치 형식으로 맞붙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캐릭터와 무기를 고르고 가상 경기장에서 목표물을 찾았다.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했어요. 탐순이 회상했다. 우리는 미치광이들처럼 괴성을 지르고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일론도 전투가 한창일 때 우리와 같이 있었죠. 모두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 건 아니었다. 그 당시 사무실에 있던 몇 안 되는 여성 중 하나인 쇼델에게 퀘이크 파티에 관해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일하기 좋은 시간이었는걸요. 때로 그녀와 메리베스 브라운은 다른 게임이라도 해야겠다며 농담하곤 했다고 쇼델이 덧붙였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팀원에게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도피처가 필요했다. 그렇잖아도 주당 80시간을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며 닥달하는 수장을 수류탄으로 산산조각 내면서 그들은 통쾌감을 느꼈다. 우린 가끔 스페이스X에서는 개처럼 나이를 먹는다고 농담하죠. 벨데의 말이다. 1년에 7살씩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변함없이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도서 후원으로 동참해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